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자원 구축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나눌 얘기는 뭐 문화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문화자원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문화란 무엇이고 문화자원은 뭘 의미하지 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왜 문화자원 구축론이라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시작하게 됐을까에 대한 이제 얘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는 것이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고,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도서관을 벗어나서 보다 좀 폭넓은 자원에 대한 이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면 그 중에서 특히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원에 대한 이해가 같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 삶 자체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굳이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과 어떻게 구별 지으려고 하지, 왜 구별 지으려고 하지 하는 부분도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에서 갈래로 나온 영역 중에 하나가 기록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문헌정보학에서 분리독립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록관리는 문헌정보학하고 유사합니다. 단지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은 학부서부터 출발해서 대학원까지 전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전공을 한 친구들이 문헌정보학을 들어오더라도 문헌정보학 학문적 체계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고 좀 어떻게 보면 기능적이고 기술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시스템적인 부분이라 좀 낯선 학문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기록관리 영역은 출발이 문헌정보학임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학이나 행정학 쪽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록이라는 영역을 발전시킨 것이 도서관이기보다는 행정 영역이 훨씬 강할 수 있고, 기록의 가치가 단지 보존적 가치가 아니라 해석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사학 쪽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든가 기록을 한번 수집해 볼까? 라는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은 기록을 만든다는 것에 상당히 낯설어하고 기록을 수집한다는 것에 상당히 의욕을 보입니다. 아마 기록학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약간 보수적 아니면 과거 지향적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모은다는 것은 현재적 얘기보다 약간 시차가 있는 과거 얘기일 수 있는 것이고, 모은다는 행위는 전제가 누군가가 생산했다는 것이고 생산된 것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존성이 위태로워질 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모은다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록하는 사람들은 모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모으다 보니까 시각을 과거로 돌릴 수밖에 없고, 과거로 돌리면서 모은 행위에 대한 가치가 그 기록의 가치와 연동되어 있고, 기록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록을 모으는 행위는 상당히 과거적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 모순된 얘기를 해주죠. 기록을 모은다고 우리가 오래된 기록을 찾아다니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비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일이고, 이미 그 기록들은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지거나 없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은 기록들이 그만한 가치를 갖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 우리가 모은 기록들이 그 의미 구조를 만들기엔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모으는데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현재의 기록들은 점점 망실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기록을 수집하다가 현 시점에 왔을 때, 현 시점에 왔다는 얘기는 내가 수집하는 행위가 현 시점이 아니라 수집 대상물이 현 시점이라는 얘기고, 이랬을 때 수집을 하고자 하는 행위의 시점은 언제가 되냐면 미래가 되어 있겠죠.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이 지나야 30년 전에 오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수집하려고 들 텐데, 오늘 우리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의 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30년이 경과한 후에 30년 전에 오늘의 기록을 수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는 친구들이 과거의 기록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기록을 보존하고 수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하시는 분들이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주로 사학하고 서재학을 하시는 분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두 집단 다 기록하는 시각에서 쳐다보면 생산되어진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산되어진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과정에 보면 왜 생산되어졌는지와 그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기록이 생산되어졌을까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 기록의 컨텍스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기록의 컨텍스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바로 메타데이터라는 용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행위 자체가 보여주는 그 메타데이터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말한 행정이나 역사적 가치를 놓고 이미 생산되어진 기록물을 쳐다보는 행위들인 것이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그럼 랜덤하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구성하거나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남아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취합하는 행위니까 조직적인 생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생산되어진 기록들이 갖고 있는 그 맥락을 찾아내고 기록들의 연관성 속에서 그것을 하나의 자원화시키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다. 도서관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랜덤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으로 사방에서 발생하는 많은 출판물들, 그 사람들이 어떤 큰 기획틀을 가지고 세계 문화를, 세계 지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영역에서,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원들을 생산해내는 과정 속에서 나온 그 랜덤한 행위들이 모여서 구조적으로 큰 하나의 흐름, 역사,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기록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제 소비자 시각에서 그런 기록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킬 수는 없을까? 체계화시킨다면 랜덤이란 단어는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선가는 어느 곳에선가 기관에선가는 그 필요해서 생산되어진 기록 지식들에 있어서 가장 낙후되어지고 가장 신경을 덜 쓰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그만한 가치를 갖는 게 뭘까? 라고 보면 그게 문화자원입니다. 문화자원은 우리가 늘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는지 또 그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 잘 모르면서 흘러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 시나 소설에 남겨지기도 하고 무슨 그 곡조 속에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행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은 그냥 묻혀지고 어떤 사건 하나 또는 어떤 사물 하나를 통해서 유추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약간 그 호소성이 가미된 얘기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설이 되기도 하고 신화가 되기도 하겠죠.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환상,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셔버리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원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렇게 자원화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자원을 구축한다는 행위의 상당 부분은 문화자원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행위와 문화자원을 어떻게 하면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넓게 얘기하면 기록을 만드는 행위 또는 그 기록을 자원화시키는 행위, 그다음 그 자원화된 기록의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까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문헌정보학적 시각에서 쳐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해야 비로소 저 문화가, 저 문화 자원이 의미를 갖고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도 문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모든 행위에,
모든 결과에는 문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 서비스라는 말을 한다든가 정보 서비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노동이 필요하고 어떤 상품의 생산이 필요하고 어떤 동작이 요구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그 정보, 지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 생각의 흐름, 정보의 전달,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결국 증거로서의 가치, 자기 일의 합당성을,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증거적 가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그걸 활용하고 하는 전 과정의 한 90%는 무형의 자산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갖는 가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도서관에 대한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 가치로서 현재 우리들이 필요한 자원들을 그런 무형의 자산들을 소통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하는 작업인 것이고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 그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생존하고 있는 그 자원들을 축적하고 보존함으로써 우리의 역사성을, 우리의 과거의 족적을, 우리의 지금의 연결성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이 오래된 책을 굳이 버리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그냥 자랑거리이고 우리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를 기록을 드러내 주는 일이다. 그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지식자원들이 더 많은 문화자원들이 축적되지 않을까?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지식과 우리가 말하는 문화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죠. 여기 무슨 어떤 거대한 뭐 사상가들의 이론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얘기, 보편적인 얘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얘기, 일단 문화와 지식의 관계, 우리가 문화 자원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오늘은 가볍게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숨 쉬는 겁니다. 그냥 내가 호흡하듯이 하루하루를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편에 대한 얘기, 모든 수단에 대한 얘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사물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이제 소통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를 알리고 상대편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 이제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의 도구로 우리가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세분화될수록 더 많은 개념들을 생산해내고 있겠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동작은, 몸동작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내 표정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지만, 그걸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로 행동을 했고, 이런 의미로 표정을 지었는데 상대편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교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교정해 주는 과정은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공감하기 위한 것이 서로 같은 언어를 쓴다든가, 같은 몸동작을 갖는다든가, 같은 음식을 먹는다든가, 제일 좋은 건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아갔다든가, 이 모든 것들. 저는 그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터득한 많은 노하우들이 하나의 지식으로 성장하겠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우리가 서로 잘 화합하고 서로 단결해서 이 지역사회를,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의 범절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어휘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행동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노동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작물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생산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유통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사는 주거 형태도 필요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연적이기도 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습득, 익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조금씩 바뀌고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바뀌고 변하는 것 속에서 나온 것들이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구축되어지고, 그 지식이라는 이름이 시간이 바뀌고 지식 자체가 조금 더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서 오래된 지식은 폐기되어지고,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 전제를 어떻게 잡았느냐와 얼마나 넓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지식의 그 사실성, 적합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진다든가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과거에 쌓았던 지식들은 다시 붕괴되어지고 새롭게 구축되어지고, 그래서 문화는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고 일관성 있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식은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 생성되어지고 폐기되어지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은 문화의 산물이자 그 시대적 산물인 것이고, 문화는 스스로 진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가끔 문화 얘기를 하면서 문화 정체라는 말도 쓰고 있고 문화 갈등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 현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화는 지금 진화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우리 흐름, 공기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을 얘기하고 정체를 얘기한다는 게 적합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다면 다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문화라는 것은 숨쉬고 사는 것이지만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라는 울타리를 얼마나 넓게 개념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는 서로 다름에 대한, 즉 문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편성에 대한 얘기도 더불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얘기가 뭐냐면 스쿨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학파, 물고기 떼. 바닷속에서 물고기들 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정어리 떼가 움직이고 있다. 그걸 먹이로 노리고 쫓아오는 더 큰 물고기들도 있는 것이고 어부들도 있는 것이고 여러 집단들이 거기에 관심이 갔지만, 그 물고기 떼 자체는 자기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어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물고기 떼를 보면 굉장히 일사불란해 보이고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가만히 가까이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서 쳐다보면 그 물고기 떼는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멈추고 있는 물고기 떼, 뱅뱅 도는 물고기 떼, 위로 올라가는 물고기, 아래로 내려가는 물고기, 심지어 뒤로 돌아가는 물고기, 별별 행동들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나지만 전체는 큰 힘에 의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문화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시행착오도 존재할 수 있고 새로운 의미도 만들어질 수 있고 새로운 지식도 생성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바뀔 수도 있고 막 이런 작업들이 속에서 내부에서 막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다 일정하게 앞을 보고 가고 있다면 거기는 갈등도 없고 충돌도 없고 새로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동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흐름 자체도 방향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내부에서 움직이는 그 자연 발생적인 힘이 방향을 결정해 주는데, 그 스스로가 그 힘을 낼 수 있는 동인이 없다면 그냥 자기는 가던 방향대로 가게 될 것이, 그 가던 방향대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뒤틀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앞으로 갔으면 끝까지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내 스스로가 왜 앞으로 가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옆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그런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아 옆으로 갔더니 이 사람하고 부딪히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밀어낼까? 아니면 내가 양보를 할까? 아니면 같이 방향을 잡을까? 별별 이해관계 속에서 방향이 만들어진 방향들이 랜덤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넓게 쳐다보면 그게 큰 흐름을 구성한다. 물론 100% 흐름이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떨어져 나가는 집단들도 있는 것이고 폐기되는 집단도 생기는 것이고, 개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지만 전체 집단으로 보면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존재들이 다양한 행동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화 갈등, 문화 정책, 문화 지책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 작은 미시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거시적 입장에서는 그것도 역시 큰 흐름의 갈래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그 행위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 역시 그 시대의 그 상황의 그 환경에 문화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자원화하자는 것은 뭐냐면 그 문화를 읽는 힘, 그걸 이해하는 힘, 그리고 내가 의사결정하는 힘, 그 의사결정은
굉장히 다양성 속에서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은 또 다양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입력되어지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입력되어진 데이터가 내 속에서 어떤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문화 읽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문화 읽기의 결과물, 그러니까 문화 읽기가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쓰기로 나타나거나 하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자원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원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까 지식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 그 상황, 그 공간에서 탁 스틸 사진을 찍듯이 하나를 현상을 잡아내는 작업인 거죠. 우리가 예술가라든가 하는 분들이 하는 행위들은 사진을 찍든 그림을 그리든 그 순간,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사람들. 그럼 문헌정박한 친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하면 그런 일상에 있는 그 현상들을 자원화시키는 과정과 그 자원화시킨 것을 메타데이터로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해내느냐가 아마 그 전문가로서 역할인 것이고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 하나 또 사진 한 장으로 설명했다면 우리는 그룹, 집합으로 그런 문화자원을 어떤 일정한 그룹으로 해석하고 그룹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주고 맥락을 읽어내고 그 맥락을 자원화시키는 작업 제2의 자원화 메타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이 결국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기록이라는 학문 나와서 문화라는 것에 대한 이해해서 그 문화자원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한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서관과 문헌정보학만의 몫이 아니라 교육에서도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100년 전에 우리가 받은 교육과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받는 교육은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교육은 여전히 그 문화 공간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고 필요성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항상 어떻게 보면 옳음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죠. 100년 전에도 그 시대에는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의미처럼 그때는 다 옳았던 얘기들이고 지금 와서는 그 중에 일부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설명되어지고 이것이 교육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교육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힘. 우리는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진 힘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동기부여해 주는 것은 너희들은 다르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름 속에서 스스로의 자기 가치를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조화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에 대한 얘기.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고 우리 민족을 얘기할 때 항상 단일 민족을 얘기하고 백이 민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고 백이 민족이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논의가 그럼 과거가 그러지 않았느냐에 대한 얘기기보다는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가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재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도 100% 단일 민족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했던 행위들은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이해시키고 인식해왔던 작업들이다. 근데 짧은 순간에 다양한 이민족들이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합류되다 보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말로 설명되어지거나 그렇게 구축되어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웠던 가치관, 우리가 가졌던 개념 정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다문화라는 말 자체를 우리의 문화 공동체의 하나의 그 흐름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것이 그러면 1000년 전, 100년, 500년 전하고 달라졌느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표현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너와 나의 다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폭을 넓혔다. 옛날에는 너와 나의 다름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서로가 그것을 구심점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했다는 우리는 그 구심점을 조금 더 넓은 초점 좀 더 멀리 뿌려놓고 좀 넓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행위와 방향성은 틀리진 않는다. 그게 우리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는 방법도 이제 좀 더 복잡해지겠죠. 왜냐면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나 어려서 받던 이 행위들이
다른 집단이 섞여 있으면 여기서 공통된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 닮아가는 과정은 필요한 것인데 그 시간이 좀 더 요구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행위들을 좀 더 긴 시간과 좀 넓은 폭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그런 문화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장원해지고 좀 산만해졌는데 궁극의 얘기는 뭐냐면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공개 같은 흐름이고 우리의 삶의 그냥 방법이고 그 삶의 어떻게 보면 그 인발은 환경인 것이고 그 속에서 문화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출해내고 있는 모든 행동들과 그 행동의 결과물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 시대와 공간을 해석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료로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기본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이제 메타 자원으로서 메타 데이터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 자원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이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시대를 하나의 이렇게 각인화시켜서 축적해가는 행위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고 쳐다볼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식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 자원 구축의 이제 첫 시간으로 문화와 문화 자원에 대한 얘기, 그것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그냥 흐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례들, 여러 가지 예시를 들고 우리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하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진행해 볼 겁니다. 감사합니다.